면역에 거의 한 80%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 암 환자분들은 장 기능 개선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증상이 장이 안 좋다는 거죠. 우리가 면역은 장하고 이렇게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저는 그 장 기능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이 나쁘면 일단은 암 치료에 마이너스 요인이 돼요. 또 암이 발생하는데도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암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하고 면역하고 관계는, 장은 말이 그래요. 면역에 거의 한 80%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 암 환자분들은 장 기능 개선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는 장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장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한테 장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어떤 범위까지 봐야 되는지, 내가 장이 안 좋다는 게 어떤 부분까지인지를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되게 내가 트림이 잘 난다, 그 다음에 방귀가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방귀를 뀌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난다, 그 다음에 소화가 좀 늦다. 먹고 나서 보통 30분 이내에 소화가 돼야 되는데 한 1시간 정도까지 속이 더부룩하다. 그리고 또 뭐 이제 그거 좀 더 심해지면 먹고 나면은 배가 한 번씩 틀고 아프다. 또 아니면은 변비가 있다든지. 변비도 상당히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항문으로 나오는 시간이 30시간이거든요. 근데 뭐 이틀, 3일 넘어도 이렇게 변이 잘 나오지 않고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변 색깔이, 우리가 보통 좋은 변 색깔을 황금색이라고 하잖아요. 황금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한 갈색이나 쑥색, 이런 변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증상이 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복통이 있고 막 설사, 변비 막 오래 지속되고 이런 것만이 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암이 있는 분들은 장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조절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아니면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유익균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죠. 또 이제 우리가 식이섬유하고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주는 경우는 이제 뭐 심바이오틱스, 그리고 또 이제 사균을 넣어주는 뭐 파라바이오틱스. 균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유익한 물질들을 바깥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뭐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좀 같이 암을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는 같이 보완을 하는 게 암 치료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이것만 잘해도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 기능은 암하고 아주 관계가 있고, 장 기능 조절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대장은 우리 몸에 먹은 음식의 마지막 단계, 이게 배변하기 직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대장은 단순히 배설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대장이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대장에서 어떤 그 대장이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암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 숙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가 내시경을 받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숙변 이야기를 하면, 저 얼마 전에 내시경 받았는데요, 대장이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숙변이 없어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장을 다 해가지고 대장을 들여다 봤을 때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그때 만약에 거기에 어떤 변이 붙어 있다, 이걸 숙변이 아니에요. 다 긁어내고 난 후에 대장을 보면 반짝반짝해요. 대장 내시경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 대장에 막이 하나 쳐져 있어요. 이 막이 숙변이에요. 근데 막이 반짝반짝하고 투명하게 보여서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경우에 이걸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관장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은 이 장을 계속 씻어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다음에 관장을 해가지고 변이 다 빠졌을 것 같은데도 이게 이제 막 쑥색으로 아주 고약스러운 냄새가 나는 이제 이런 변들이 나중에 나와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에 이게 나오거든요. 바로 그게 장벽에 붙어있던 이런 반짝반짝했던 막을 형성했던 이런 변이 바로 숙변이에요. 그러면 이 숙변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요, 장벽하고 이 반짝반짝 막 사이에 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먹거나 뭘 하더라도 이 막을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숙변 안에 있는 이런 균들이, 나쁜 균들이 많으면 이 균들이 장벽을 손상을 다 줘요. 그래서 이 장에 있는 점막을 손상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과민성 대장염도 일으키고 알러지도 일으키고 막 하는, 심지어는 면역을 떨어뜨려서 암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좋지 않은 숙변이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장벽에 붙어 있는 막처럼 되어 있는 변을 숙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이 변비 개념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럼 변비를 어떨 때 변비냐? 나 하루 TV 못 봐도 변비고, 이틀 못 봐도 변비고, 아니면은 변을 보고 싶은데 안 나오도 변비고, 그 개념이 정확히 모르는데, 정의상으로 보면 변비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30시간 이내에 변을 봐야 되는데 변이 안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변비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변비가 암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들을 흡수를 하고, 나쁜 부분들, 노폐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을 해버리고 난 미생물들, 대장에 있는 균주들을 바깥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지 발암물질이라든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빼줘야 되는데 이걸 빼주지 못했을 때는 이놈들이 이제 사고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발암물질이 못 나올 경우에는 오랫동안 축적이 돼 있으니까 이게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좋지 않은 미생물들이 안에서 계속 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암에 유해한 이런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빼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면역도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암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역할도 할 수도 있고, 또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변비죠. 사실은 우리 장내 미생물은 우리 인간은 몸하고 장내 미생물하고를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별개를 두잖아요. 그런데 실제 유전적으로 이렇게 미생물들을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인간과 미생물과는 분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나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서로 공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존재하는 지금까지 같이 공생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어느 곳에서도 이 미생물을 따로 별개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 중에서 우리가 장관에 있는 암, 우리가 입에서부터 항문에 있는 데까지 장관에 있는 암은 당연히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암, 뇌암, 그 다음에 유방암, 이런 암에도 전부 미생물들이 있더라는 거고, 또 미생물이 관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에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암하고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해봐요. 암을 만들 수 있는 물질도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에다가 암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을 더 플러스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아야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롭게 만들고 면역도 높여주고 암을 억제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잘못 관리해서 나빠지면 오히려 암을 키울 수도 있고 면역을 떨쳐가지고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쓰는 우리가 항암제를 쓰기도 하고 면역 항암제 이런 약제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런 약제들의 효과가 어떤 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환자분들 앞으로는 이 개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대학이나 우리 환자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개념을 생각지를 못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독일을 가가지고서 보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가미를 해요. 그래서 항암제를 쓸 때 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해요. 그리 됐을 때 항암제의 효과가 장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성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벌써 치료율이나 예후에서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많은 논문들에 이게 나와 있어요. 항생제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을 좋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면역 항암제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비싼데
효과를 많이 못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암제를 충분히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효과가 별로 안 나오고 내성이 생기더라. 그거는 어디에서 원인이냐?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환자의 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생물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앞으로 첨단으로 이런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전하여 첨단으로 많은 의학이 발전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이 장 안에 있는 대변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미생물이 분포가 있으면 어떤 암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미래에는 미생물만 가지고도 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생물만 가지고 암을 맞춤형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이게 미생물이 중요한지 우리 환자분들은 정말 이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단순히 그냥 우리가 우리 암 환자분들이 나 유산균 먹었어. 근데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도 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단일 유산균은 장 건강을 위해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단일 균주에 의한 유산균보다는 다양한 균주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산균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또 식이섬유를 많이 줘야 돼요. 식이섬유는 우리 미생물들의 밥이에요. 좋은 미생물들의 밥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장이 너무 엉망이어서 안 될 때는 지금 암은 치료해야 되고 급하잖아요. 이럴 때는 아예 바깥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이걸 장 안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아예 바깥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부분들도 투여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장이 좋다 안 좋다 본인이 나는 뭐 장이 좋았다. 근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내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내 미생물들은 좋은 걸로 바꿔줘야 되고 이 장내 미생물들이 내 치료하는데 내 암을 치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이게 프로그램을 쭉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일단은 장 안에 있는 나쁜 균들이 많으면 이걸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이고 나면 장 안에 있는 장벽에 상처들이 많이 나 있거든요. 이걸 또 상처를 치료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좋은 균주들을 또 넣어가지고 새롭게 좋은 균주들만 이 안에서 장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오히려 맞고 암이 걸렸는데 지금 막 치료하고 있는 과정에 뭐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유산균 지제를 같이 약제들을 쓰면서 같이 써야 되는 그런데 저는 가장 좋은 것은 그때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항생제를 가능한 쓰지 마라. 왜냐하면 항생제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니까 균이. 그러면 그 균들이 해야 할 역할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술하게 되면 상처를 낫기 위해서 감염이 안 돼야 되니까 항생제를 써야 돼요. 항암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백혈구가 떨어져가지고 감염이 됐다? 이랬을 때는 또 항생제를 써야 되고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쓸데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는데 암 환자도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감기에 걸렸는데 뭐 혹시 모르니까 항생제를 쓴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원인도 모르게 열이 나니까 무조건 항생제를 쓴다?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게 좋다. 항생제를 가능한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을 좋은 균들을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식이섬유가 많은 거. 그러니까 육류라든지 뭐 임산식품, 트랜스지방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피하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꾸려 나가는 게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숙변하고 변비는 일단은 뭐 변비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어떤 게 변비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숙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변을 숙변이라고 하진 않아요. 장 안에 뭐 변이 오랫동안 고여 있다? 고여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시경을 해가지고 보이는 그런 변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장 해독이 필요하고 뭐 숙변 제거를 한다. 저는 숙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면 저는 대장 내시경 했는데
장이 깨끗하다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숙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숙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숙변은 장벽에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보면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막이 하나의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종이 같은 것을 A4지 같은 거 뭐 코팅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짝반짝한 비닐막을 씌우잖아요. 그렇듯이 장벽에 이렇게 비닐막처럼 막이 하나 씌워져요. 그리고 이 막이 세균들이 그 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막 안으로 이 세균들이 숨어요. 그러니까 장벽하고 코팅한 막 사이에 균들이 그 안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약을 써도 잘 안 듣는 이유가 이 숙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요 막을 숙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암한테 무슨 영향을 주느냐? 그럼 이제 변비를 한번 가지고 살펴볼게요. 변비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이라든지 또 장 안에서 만들어진 발암물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변으로. 근데 변비가 되면 못 빠져나가고 오랫동안 체해 있잖아요. 그래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암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용종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미생물들이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이 미생물들이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만들어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요. 또 우리 장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발암물질들이 보면은 우리 먹는 육식 속에 들어있는 뭐 니트로사민 같은 거 그리고 또 우리 담즙이 있죠. 담즙이 그런 영향을 발암물질로서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나쁜 미생물들은 베타 글루쿠로니다제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간을 통해서 배설시키는 여러 가지 특히 호르몬들이에요. 여성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우리 차에 싣고 이게 간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서 대변을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이런 그 호르몬하고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대변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떼놔버려요. 떼놓으면 이 호르몬이 다시 몸 안으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 우리 몸 안에 호르몬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 특히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 같으면 이것 때문에 암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이제 그런 역할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숙변 같은 게 이런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막하고 장벽하고 막 사이에 균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벽을 손상을 많이 줘요. 그래서 손상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이 이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라. 여기에 가서 여기에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다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암을 잡을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장이 나쁠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진다고 되는데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변비나 숙변은 암에 나쁜 영향을 주고 심지어 그 안에서 암을 키울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는 몇 번의 식사가 적당한가? 그건 사실은 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식사를 암 환자는 소식을 해야 된다. 소식을.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 끼를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이제 알려진 식사법 중에 하나가 암 환자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이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이 간헐적 단식은 2끼 먹는 방법이에요. 2끼를 먹고 그 다음 끼를 먹을 때까지 한 16시간 정도로 굶는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3끼를 먹게 되면 간헐적 단식이 안 되죠. 그래서 2번을 먹는 방법.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자기는 한 끼밖에 안 먹는다. 그래서 한 끼밖에 안 먹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한 끼를 가지고 하루를 때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먹는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순간적으로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 끼를 양을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2끼로 나눈 게 나아요. 그리고 한 끼는 안 먹는 게. 그래서 말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아침을 먹을 때는 정승같이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오래전에 과학자가 내놓은 그 주장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떠도는 말 중에서 나오는 뭐 아침은 정승처럼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에는 근거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실생활에서는 그럼 어떻느냐. 우리가 아침은 일어나면은 입맛도 없고, 입안도 쓰고 막 이래서
아침은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아침을 가장 많이 먹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오전에 일을 가장 액티브하게 하거든요. 오후가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액티브하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일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니까 아침을 제일 많이 먹는 것은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아침은 잘 많이 못 먹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점심을 결과적으로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먹어요? 저녁을 제일 많이 먹어버리죠. 점심은 적당히 떼어버리고 말 그대로 적당히예요. 근데 저녁을 많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횟수를 따졌을 때 보통 3번을 일상적으로 먹는 건데 우리가 횟수를 늘리면 간식을 한 번 더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간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암을 치료하는데 뭔가 내 식사 방법이 암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한번 줄여보세요. 저녁을 줄이는데 아예 굶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적응이 안 돼요. 일단은 줄이는 것부터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줄이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단지 뭐냐면 처음에 쉽지 않아요. 줄이면은 예전에는 저녁 먹고 간식 먹고 했단 말이에요. 저녁에 잠들 때쯤 되면 출출해야 하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간식도 먹지 말고 저녁도 먹지 마.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처음에 줄이고 양을 줄여보고 그 다음에는요 방법을 바꾸세요. 밥을 먹는 것보다는 어떤 죽이라든지 간단한 거 유동식으로 내 위를 아주 편하게 위가 편해야 잠을 잘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동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나중에 내가 다 적응이 잘 되면 그때는 아예 끊어볼 수도 있는 거. 그때는 진짜 이제 간헐적 단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식사라는 것은 저는 마지막에는 3번보다는 2번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암 환자분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항암하고 수술하고 나면 잘 먹어야 된다. 이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먹어야 된다 하면 우리 환자들은 고기를 잘 먹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환자들 보면서 잘 먹어야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환자들이 생각하는 잘 먹는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어떤 부분이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부분.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 단백질을 잘 먹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되는 것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잘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백질은 적당히 먹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단을 우리 몸의 영양소로 따지면은 탄수화물이 6, 단백질이 2, 지방이 2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탄수화물이 2, 단백질이 2, 지방 6으로 바꾸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거에서도 단백질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잘 먹는다는 개념에서 단백질은 2가 아니고 4가 된다든가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특히 과량으로 먹으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 단백질 많이 먹으면은요 신장이 더 나빠져요. 잘 먹는다는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는다 할 때 또 하나가 있어요. 육식을 잘 먹는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백질은 사실은 육식에서 얻는 단백질보다는 채식에서 얻는 단백질이 훨씬 나아요. 육식에서 얻는 단백질은 다른 좋지 않은 성분들, 철분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 이런 게 같이 묻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량으로 보더라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경우에 소고기 100g 속에 단백질이 21g 정도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콩 100g 속에 단백질이 한 26g 들어있어요. 다릅니다. 오히려 콩 속이 더 단위 g당으로 따지면 단백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콩도 있고 견과류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단백질도 섭취를 하지만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콩 속에도 보면 제니스테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게 항암작용,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얻을 수가 있고, 견과류 속에도 오메가3라든지 그리고 셀레늄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비타민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먹는다는 개념을 조금 피하셔야 되고,
우리 암 환자분들이 또 하나 항산화제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암을 할 때나 방사선을 할 때도 이게 항암이나 항암제가 방사선이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산화물을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항산화제가 너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쓰면은요, 우리 정상세포, 우리 면역세포는 정상세포예요. 정상세포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려면 산화물이 있어요. 산화물을 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요. 그런데 너무 항산화제를 많이 쓰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에 산화물이 별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초진을 하거나 하면은 기능식품 어떤 것을 먹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요. 대개 보면 우리 암 환자분들이 엄청 많은 기능식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 이게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 좋다고 하는 거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뭐 옆에서 암 걸렸다 하니까 막 갖다 주는 것들이 많아요. 막 이게 좋다더라, 누가 이거 먹고 좋아졌다더라 막 갖다 주거든요. 그 많아지면 이걸 갖다가 다 먹게 되면 힘들고 오히려 효과보다는 오히려 안 좋을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대부분 그런데 가지고 온 거 보면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저는 전부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먹어야 될 거, 먹으면 안 될 것을 좀 분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암 환자분들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대부분 다 써진 거 보면 항산화 작용 써졌을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항산화제 문제도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암 환자들이 소식하라고 해요. 소식.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소식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 가지를 먹는데 조금씩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식은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그래서 전체적인 칼로리도 줄이고 양도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나 전에 내가 사과 1개 먹었는데 이제 반 개 먹어. 뭐 참외도 내가 1개 먹었는데 한 3분의 1 먹어. 그 다음에 밥도 1공기 먹었는데 3분의 2공기 먹어. 그런데 우리 평소에 먹던 음식 중에서 한 3분의 2로 줄였다 그러면 소식이 돼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를 다 먹어야 돼.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밥은 이렇게 줄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고기도 평소에 먹었던 고기보다는 조금 줄여요. 다른 반찬도 줄여요. 근데 과일도 줄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먹고 있는 걸 보면은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거 너무 많이 먹는데? 근데 환자는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뭐냐면 각각을 적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각각을 적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모아놓으면은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환자들은 그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거 다 따지면서 먹는 거예요. 이건 항산화제 성분이 많으니까 먹어야 되고, 이건 단백질이 많으니까 먹어야 되고, 이건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거 파이토카메갈이 많으니까 많이 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소식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하지만 그날 한 끼를 합쳐놓으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소식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